안녕하십니까, 임용환입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들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위인들이 이름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유와 평화의 상징 넬슨 만델라 공원입니다. 문학의 제왕 셰익스피어의 이름을 딴 셰익스피어 극장입니다. 그리고 여긴 여수에 있는 이순신 장군 대교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의 이름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던 프랑스의 자존심, 역경 속에서도 품격을 지켰던 인물, 바로 오늘의 영웅입니다. 프랑스에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되는 곳, 그야말로 프랑스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샤를 드골 공항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기념할 만한 영웅으로 손꼽히는 샤를 드골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각국에서는 유명한 장군들이 탄생하죠. 독일은 롬멜, 영국은 몽고메리, 미국은 아이젠하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볼 프랑스의 샤를 드골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940년 프랑스가 독일에 침공당하고 나라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죠. 바로 샤를 드골입니다. 그는 영국으로 망명해 프랑스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자유 프랑스군의 깃발을 들고 조국의 독립을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곧 프랑스의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는 다시 위기를 맞습니다. 제4공화국은 혼란스러웠고 나라는 분열되어 있었죠. 그때 드골이 다시 나섭니다. 1958년 그는 제5공화국 헌법을 만들고 강력한 대통령제를 도입합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오늘날까지 물론 몇 번씩 역전되긴 했지만 이어지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드골은 냉전 중에도 미국에 기대지 않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나토의 군사 조직에서 프랑스를 탈퇴시키고 자국의 핵무기를 개발하며 프랑스를 자주적인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너진 프랑스를 다시 일으킨 리더, 지금의 프랑스를 만든 사람이 샤를 드골입니다. 하지만 드골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드골은 1890년 11월 22일 프랑스 플랑드르 지방의 릴에서 탄생했습니다. 아버지는 교육자였는데 나중에 파리 예수의 학교의 교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가족이 파리로 이사해서 파리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장신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드골의 키는 196cm였습니다. 비상한 기억력을 갖고 있었고 역사와 철학, 군사학을 좋아했죠. 15살에 프랑스와 독일 전쟁을 다룬 소설을 썼을 정도였는데 자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프랑스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09년 생시르 사관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 성적은 총 221명 중에서 119등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 큰 키를 빼고는 모두 평균이다 였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열심히 노력해서 졸업 성적은 211명 중에서 13등이었습니다. 프랑스군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장교 후보생은 1년간 사병으로 근무해야 했습니다. 드골은 맹목적이고 생각 없이 복종만 강조하는 훈련에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때 중대장이 쓴 평가서가 이놈의 일병은 총사령관직에만 관심이 있다. 사관생도 시절에 그의 별명은 장딱이었습니다. 키 크지? 코도 굉장히 이렇게 했다. 그래서 드골을 그린 만화를 보면 항상 고개 뻣뻣하게 들고 회 위에 올라가서 이러는 딱 수탉처럼 그려놓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 교관은 드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휘와 판단 능력 우수하다. 훌륭한 장교가 될 것이다. 교관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의사 표현은 확실하지만 군인의 기본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1911년 첫 부임지는 프랑스 북동부에 위치한 아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연대장이 필리프 페탱 대령이었습니다. 필리프 페탱은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프랑스의 국민적 영웅이 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독일과 협력한 비시 정권의 수반이 되면서 역사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된 인물이죠. 드골은 이 페탱 휘하에서 성장했는데 페탱의 전술 강연할 때도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말했어요. 페탱이 처음에는 이랬는데 그래도 알아봤는지 드골하고 자주 토론도 하고 이렇게 논쟁도 하는데 그래도 상대를 존중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골의 특징이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대령이 이렇게 덤비는 소위를 이렇게 친구처럼 대해주면 감동을 해야 되는데 반항을 하네. 페탱이 드골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주말 외출 금지라는 이제 명령을 때렸어요. 그런데 주말이 되자 드골은 당당하게 파리행 기차를 탔습니다. 딱 탔더니 하필 탄 칸에 페탱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페탱이 드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영내 대기 상태 아닌가? 그러자 드골은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너무나 부당하기 때문에 훌륭하신 연대장님께서 취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고 당당하게 타고 같이 타고 파리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드골은 페탱에게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페탱의 지휘법에도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페탱은 전술에 대한 깊은 조예, 그러니까 당시 프랑스에서는 가장 선진적이고 뛰어난 전술가였고 나중 비시 정권이 협력한 걸 빼면요 1차 대전 때 진짜 프랑스를 구한 영웅이었어요. 앞서가는 사람이었고 천재의 특징, 자기의 가치와 생각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지닌 인물이었죠. 그리고 겉으로는 냉담하고 굉장히 무심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병사들의 세부적인 상황까지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배려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드골은 이 냉철하면서도 사실은 병사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피는 따뜻한 리더십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자신도 지휘관이 되었을 때 그런 점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1914년) 드골이 참전한 첫 전투에서 그는 첫 포격을 경험합니다. 이 소감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딱 2초 동안 목을 조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포인트가 이거죠. 2초였다는 거. 누구는 평생 가는데 말이죠. 딱 2초였다. 첫 전투에서는 총검을 들고 돌격하다가 부상을 당하는데 이때는 생존했습니다. 1915년 3월에 드골은 또 한 번 부상을 입습니다. 회복 후인 1916년 2월에 대위로 진급하죠. 그리고 중대장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 최악의 전투 중 하나인 베르덩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독일군의 공세가 거세지자 드골이 이끄는 중대는 포위돼서 고립됩니다. 드골은 총검을 장착한 채 탈출구로, 그러니까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중심부로 돌진해서 돌파하는 가장 대담한 작전을 씁니다. 그의 중대는 치열한 전투 끝에 거의 전멸했고 드골은 독일군과 백병정 도중에 수류탄 폭발로 쓰러집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연대장은 그가 전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드골은 극적으로 죽지 않고 독일군에게 생포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포로가 되지 않았더라면 베르덩 전투에서 전사했을 가능성이 컸죠. 어떻게 보면 이 바람에 1차 세계대전에서 생존하게 됩니다. 이날 전투에서 드골의 연대는 병력의 3분의 2가 전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드골은 포로가 되긴 했지만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6번, 7번, 8번이 넘을 수 있는데 하여간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중에 2번은 수용소 탈출에 성공해서 국경 근처까지 가는데 성공합니다. 결국은 성공 못하고 다 도중에 체포되어서 실패로 끝납니다. 결국 드골은 종전이 된 후에 포로 석방에 의해서 프랑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드골은 1922년에 페탱 덕분에 육군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 출신이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데 페탱이 밀어줘서 육군대학에 입학합니다. 육군대학은 생시르 사관학교 졸업 후에 일정한 경력을 쌓은 장교가 입학하는 곳입니다. 드골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당시 참호전을 경험했던 장교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기동력 있는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새로운 기동 방식에 대하여 관심을 갖던 중에 기계화 전력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때 전차의 가능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육군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는 전통적인 방어 전략보다는 전차를 중심으로 한 빠른 전쟁 방식, 즉 기계화된 미래 전쟁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드골이 주장한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는 대부분 전차를 보병 뒤에 붙이는 보조 화력으로 사용했지만 저는 전차가 보병의 조력자가 아닌 공격의 주체라고 생각했어요. 군사 전문가들은 무리한 돌파가 대규모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전차를 한 대 집중시켜 기동력과 화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봤습니다.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공수 격차가 엄청났던 제1차 세계대전에서 겪은 돌격전과 참혹함의 경험으로서 방어전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험적인 돌격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 말도 안 돼, 가다 다 죽어, 이렇게 생각하던 때였어요. 1924년에 드골은 적의 내분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독일군을 비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프랑스군의 낡은 생각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독일군의 현대적 기동력과 전술적 유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실은 전차 기동전만 주장한 게 아니고 1차 대전 동안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두 개의 무기가 있는데 하나가 전차와 비행기죠. 사실은 대포도 굉장히 발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전쟁은 기계화, 기계, 공군, 전차, 대포 이런 것을 통해서 특별하고 무장한 장갑 부대가 전선을 돌파하는 작전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처럼 방어만 주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드골의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대전 겪었던 사람이 공격하자는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발이 커가지고 이 책은 1천부도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학에서도 이런 전술적 사고 때문에 교수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근데 드골이 진짜 능력이 탁월했대요. 그래서 워게임만 해도 교수가 저 건방진 놈을 한번 잡아야 되는데라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겨버린 거야. 그래서 이놈을 군기를 좀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뭐 하나 이제 건수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 보급 창고를 왜 여기다 뒀냐 이랬더니 자기들 역할 분담이 있는데 그 군수 참모 맡았던 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드골이 딱 보면서 김대위 자네가 설명해 드리게 이랬어. 그러니까 교수님 화가 나고 난 너한테 질문했다 이놈아. 네가 무슨 진짜 사령관이냐. 드골이 딱 째려보면서 이 워게임에서 역할을 분담하게 맡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사령관이 군수참모의 일에 왜 참견합니까? 김대위 자네 설명해 드려. 그리고 딱 이러고 작물처럼 나가버렸어. 그 육군대학 교수들이 통째로 분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졸업 사정을 하는데 낙제를 받으면 앞으로 군 생활이 끝난대요. 진급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찬스다. 그래서 모든 교수가 낙제 하급을 줘버렸어요. 그러자 또 패탱한테 달려갔어요. 패탱이 교장 선생한테 전화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교관들하고 싸워가지고 우수는 못 주고 중간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드골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졸업합니다. 나는 이 더러운 곳에 책임자가 돼서 돌아오겠다. 그때 당신들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서 대위에서 진급도 못하고 이제 말뚝대위가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드골은 폴란드에서 프랑스의 군사교관으로 활동합니다. 1928년에 생시르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이때 그는 나폴레옹을 비판하는데 프랑스를 약소국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역사는 운명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결정론을 깨부수고 새로운 길을 여는 순간이 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로 그만큼의 역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1929년에 드골은 레바논에 파견됩니다. 그는 이 시기에 10년 뒤에 발생하게 될 독일의 라인란트 재무장과 폴란드 침공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지. 그리고 중동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진짜 중요한 식민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레바논에서 2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드골은 국방 최고위원회로 발령을 받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기계화 부대에 대한 전술 이론에 몰두하게 되고 4,000대의 전차, 6개의 기계화 사단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철저하게 무시당하죠. 심지어 대령 진급도 거부당합니다. 결국 1938년 12월에 정부는 2개 기갑사단 창설을 결정하지만 이미 전쟁이 코앞에 와 있었죠. 독일은 이미 전격전 준비를 마치고 있었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프랑스 전차였습니다. 제1차 세계전 당시 전차가 기술적으로 제일 앞섰던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르노 전차는 우리가 아는 전격전을 하는 경전차, 현대전차의 모델이 된 전차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기갑사단을 창설할 때는 프랑스가 방어 개념만 중시하던 때라 기갑사단을 창설하기는 하지만 보병 지원용 중전차라는 개념으로 개발을 합니다. 즉 돌파하는 게 아니라 보병과 함께 다니면서 기관총 쓰고 포 쏴주는 이동 포대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느리고 연료 소모가 너무 많아서 드골이 생각하는 기동작전에 부적합했습니다. 심지어 무전기도 없었고 시동도 잘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 전차들은 드골의 기동전 이론을 성능적으로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 전차하고 붙었을 때 서로 마주보고 1대1로 써서 포를 쏜다. 이러면 프랑스 전차가 100% 이겨요. 워낙 장갑이 두꺼우니까. 하지만 기동전을 벌이게 되면 승리 가능성이 없죠. 드골은 1937년 10월에 507 기갑연대 대대장으로 부임해서 기동전을 위한 성능 개량과 전술 개발에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전쟁 직전에 영국 하원 의원들이 드골 부대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드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술로 싸우면 이 전쟁은 패배합니다. 우리는 기계화 부대로 승리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프랑스 군사 시스템은 근대 전쟁 법칙과 반대의 원리로 창설되고 조직되어 있고 무장되고 지휘되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대는 군대의 고유한 특징인 복종적 사고로 인해서 스스로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말 끔찍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또 안 잘리고 버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드골은 제4기갑사단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러나 이 4기갑사단은 조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 편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무기도 훈련도 준비되지 않은 부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골은 자신의 전격적 이론을 바탕으로 와즈강에서 진격해오는 구데리안의 독일군 측면을 기습합니다. 구데리안 부대잖아요. 전격적으로 막 밀고 가서 프랑스군이 파도처럼 무너지는 걸 보고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갑부대가 자기들처럼 나타난 거예요. 정말 앉아서 쉬다가 놀라 도망갔다 그래요. 그래서 독일군 기록에도 독일군이 유일하게 놀랐던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이 4기갑사단이 승리를 해도 전과를 확대할 수가 없었고 기본적으로 이게 연료 부족, 제공권 부족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속 공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전차가 중전차라고 하지만 독일군의 그 88mm 포의 공격에는 여지없이 격파되었습니다. 그 큰 키로 총알이 날라오는 최전선에 서서 싸웠는데 4사단의 성과가 그게 별볼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 입장에서 보면 전진하고 공격하고 성과를 거둔 거의 유일한 부대였습니다. 특히 지휘관으로서 드골은 이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전선에서 정찰대와 함께했고 항상 강제로 통제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하들이 하는 어떤 반대 의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이렇게 날게 없는 게 당시 프랑스군 상황에서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방어합시다. 이때 공격해 이러니까 안 듣는 거죠. 아주 근거 없이 무조건 복종해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워낙 선진적인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못 따라오니까 너희들은 내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들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은 눈으로 보고 직접 지휘해야 된다. 이 철칙에 철저해가지고 그 독일의 유명한 그 급강화 공격기 스투카가 이렇게 내리꽂는데도 전차 뚜껑을 열어두고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드골은 전 프랑스군에서 가장 선진적인 전술 이론가였고 동시에 알렉산드로스나 중세 기사처럼 뻣뻣하게 서서 최전선에서 오만 폼은 다 잡으면서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가장 선진적이면서 중세적인 사람. 드골한테 정말 적절한 표현이죠.
1940년 5월에 독일군은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아르덴스프를 통해 프랑스에 진격합니다. 6월 초에 파리는 함락 위기에 빠집니다. 프랑스 정부는 수도를 이전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드골이 기갑사단을 이끌고 역습을 감행한 공으로 국방차관이 됩니다. 그리고 시골에 은퇴했던 페탱이 부수상으로 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페탱은 드골의 차관 임명을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때 페탱과 드골은 완전히 왼수가 돼 있었어요. 페탱이 뛰어난 사람인데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동안 드골을 그렇게 많이 봐줬잖아요. 그래서 책을 하나 쓰라고 그랬어요. 프랑스의 미래를 위해서 프랑스의 군사 전략에 대해 책을 쓰자. 드골이 성심성 있고 썼는데 드골은 자기가 공동 저자로 들어갈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페탱은 사실은 자기 책으로 쓰고 싶었던 거야. 내 생각에는 정치적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골은 그걸 못 참잖아요. 자기가 먼저 출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페탱이 정치로 못 들어가고 지방으로 은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망할 때 이미 80이 넘은 나이에 정치로 복귀하게 되니까 드골 저놈은 잘라, 나 쟤랑 같이 일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당시 프랑스는 위기였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가물랭은 이런 말을 합니다. 수에서도 열세, 무기에서도 열세, 전술에서도 열세입니다. 가망성이 없단 말이죠. 1940년 6월 9일 프랑스 수뇌부가 이런 완전한 패배주의에 빠졌을 때 드골은 수상의 명령으로 처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골은 이때 벌써 프랑스가 항복하더라도 북아프리카 식민지에 있는 군대와 망명 정부를 기반으로 항전할 것을 구상합니다. 우리는 식민지가 없어서 이 생각을 못 하는데 당시 북아프리카 식민지에 프랑스군이 수십만 명 있었어요. 나중에는 처칠과 드골은 서로 저 성질 고약한 인간이라고 아주 증오하게 되지만 이 프랑스가 항복을 준비하느라고 우왕좌왕할 때 드골을 지켜본 처칠은 전시 지도자로 이 사람이 딱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패배주의에 썰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할 때 드골만 분노에 찬 눈빛으로 눈이 이글이글했다고 그러더라. 표정 보고 처칠이 알았어요. 프랑스를 지킬 사람은 이 사람이다. 사실은 북아프리카 망명군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요 끌고 오려면 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처칠은 회고록에 드골에 대한 평을 이렇게 씁니다. 드골은 젊고 나이가 50세였는데 젊대 기백이 넘쳤으며 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만약 지금 전선이 붕괴되면 프랑스 수상은 틀림없이 드골에게 지휘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드골에게 슬쩍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의 인물 혹은 운명을 지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프랑스가 항복했을 때 망명정부 북아프리카 군은 네가 이끌어라 라고 암시를 준 거죠. 6월 16일에 레노 수상은 보르도에 있던 피난 정부에서 페탱에게 정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페탱은 이미 항복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페탱은 독일과 강화, 사실상 항복을 하기 위해서 그 항복파로 새로운 내각을 구상합니다. 드골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연합군 측의 처칠은 드골을 프랑스에서 빼내 영국으로 데려오기로 합니다. 당시 드골은 프랑스에 와 있던 영국군 연락 장교인 스피어스 장군하고 되게 친했는데 스피어스 장군도 이제 철수해야죠. 프랑스가 이제 항복하게 생겼으니까 그 비행장에 철수하러 간다고 해서 악수하러 갑니다. 그래서 악수하고 스피어스가 비행기 탁 타고 문을 딱 닫았어요. 그리고 엔진이 부르릉 돌아가는데 갑자기 드골이 차에서 뛰어내리더니 비행기로 막 뛰어 올라가서 비서랑 이렇게 딱 타고 문 닫고 활주로에서 붕 떠버립니다. 이 절망의 순간 드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방송을 통해 프랑스의 입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그저 프랑스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닌 세계 전쟁입니다. 이곳으로 올 수 있는 모든 장교와 병사, 기술자, 전문가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 프랑스를 위해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프랑스를 빠져나와 영국으로 망명한 드골은 처칠의 어떤 호의를 받아서 BBC 라디오에서 연설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아직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런던에 본부를 두고 망명 정부인 자유 프랑스를 설립합니다. 처칠은 프랑스의 전 수상, 레노 등 여러 사람하고 접촉하면서 이 망명 정부로 오라고 그랬는데 다 거부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프랑스가 항복을 하니까 비시 프랑스 정부는 드골을 해임하죠. 그리고 명령 불복종으로 벌석 재판에 걸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드골은 아랑곳하지 않죠.
자유 프랑스군을 조직하고 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를 자유 프랑스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사실 이때 영국은 양다리를 걸었어요. 일단 드골은 드골이고 패탱이나 전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포섭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든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군대가 저걸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저거를 하다못해 좀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막 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결국 북아프리카 군대는 저기 비시 정권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골이 이게 별 효용도 없잖아. 근데 말은 안 듣지. 짜증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드골 아저씨가 계속 방송에서 이렇게 떠드는 거지. 자기는 영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나는 영국이 전쟁에 이기는 데는 관심 없다. 나는 프랑스의 승리에만 관심이 있다. 이러니까 또 처칠이 아이고 미치겠네. 1943년이 되면 연합군이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과 이탈리아를 격퇴하고 이 알제리, 모로코를 중심으로 이쪽을 압박하고 또 영국령 이집트에서 들어가면서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을 거의 몰아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드골은 자신은 연합군이 아닌 오직 프랑스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합니다. 회고록에서 드골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프랑스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프랑스는 자주국이자 승전국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데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 보면 아니 네가 무슨 프랑스 대표자도 아니고 프랑스 대통령도 아니고 네가 가진 게 뭐 있냐, 망명해서 너 여기 와서 좀 우리 편 돼가지고 이거 얘들이나 꼬시랬더니 이건 꼬시지도 못하고 지가 프랑스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드골은 항상 하는 말이 나는 프랑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이번에 좀 이렇게 되니까 우리 말 좀 들어. 그러면 너 프랑스를 모욕하는 거야. 처칠은 드골 너 그러는데 이 아저씨는 맨날 자기가 프랑스래. 그리고 솔직히 국제 정치는 정말 늑대의 원칙입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 프랑스는 사실 절반 퇴장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우리말 듣고 우리가 싸우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그냥 우리말이나 잘 듣고 협전해. 이게 목적이었어요. 당시 북아프리카 식민지 중에서 가장 많은 병력이 프랑스 병력입니다. 아, 이거 좀 우리가 쓰게 해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어. 무려 45만인데 처음에는 드골한테 주려고 그랬지. 지금 병력 4만도 안 되는 것 같고 저러는데 45만 명을 주면 전 유럽 대통령 행세할 거 아니야. 그래서 못 준다. 그래가지고 앙리 지로라는 장군한테 넘깁니다. 그러니까 드골이 알제리로 날아가는데 드골은 북아프리카를 프랑스 해방을 위한 군사적,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죠. 연합군은 그게 싫으니까 다음 계획을 위해서 카사브랑카에서 루즈벨트, 처칠, 지로가 이렇게 참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드골이 왜 내가 대표가 돼야지 저놈들이 대표야 그러고 참석을 거부합니다. 어차피 유럽 침공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유럽을 해야 되는데 프랑스를 어떻게 무시하냐고 이거 가진 집안을. 그래 정말 미치겠는 거야. 이거 지로를 대표자로 할 수도 없고 프랑스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좀 참고 사진만 같이 찍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북아프리카 군대가 형식적으로 지로한테 가 있는데 드골이 자기 군대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협력해서 공동위원회 만들어라. 그래서 악수하라고 그랬는데 천하의 루즈벨트하고 처칠이 부탁을 하는데 이 인간이 안 듣네. 몇 시간을 설득 협박을 해가지고 간신히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이게 유명한 사진인데 지로가 손을 딱 내미는 순간 드골이 키가 크잖아. 딱 사진 찍는 순간 고개를 쳐들고 하고 찍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드골파가 지로가 드골한테 항복하는 장면 뭐 이렇게 하고 쫙 뿌렸는데 또 그렇게 보면 그래요. 이렇게 한 명은 이러고 있고 한 명은 이러고 있거든. 그 뒤에 처칠하고 루즈벨트가 그 꼴을 보고 앉아 있어요. 처칠이 이런 말을 하죠. 고국에서는 사형수이고 지금은 외국에서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하숙생 처지에 자신이 프랑스 대표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드골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바라던 게 그거니까. 그래서 드골의 지명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나중에 루즈벨트가 처칠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드골이 지긋지긋합니다. 나는 그가 우리의 전쟁 수행에 해를 입혔다고 확신합니다. 지가 클레방스하고 잔다르크를 합성한 인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의 관계를 끝낼 시간입니다. 근데 처칠 입장에서는 또 이거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드골이 영국을 떠나서
알제리의 망명정부 본부를 차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하고 영국은 잘 됐다 이놈. 그리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 세부 사항을 드골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드골이 노발대발해가지고 프랑스군은 연합군의 지휘를 받는 군대가 아니라 단독으로 협동작전으로 프랑스 전역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바득바득 우기죠. 아이젠하워한테 가서 너 명령 안 들어. 우리 단독으로 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시 여기 60만 명 들어갔는데 일개 사단이 뭔 단독으로 작전을 하면, 그리고 그 무기 기름은 누가 다 대주는데 뭘 지네가 단독으로 해. 그런데 중요한 건 프랑스 땅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국민들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또 정치의 천재였던 우리 아이젠하워가 또 유들유들하게 적당히 들어줍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화내고 처칠은 삐지고 그냥 아이젠하워가 책임지고 들어주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드골은 자존심 세우고 이렇게 해서 희한하게 굴러갑니다. 당시 기록들 보면 진짜 적보다 얘 때문에 신경 너무 많이 써. 뭘 회의를 하는데 왜 우리가 독일보다 드골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되니, 하여간 말이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골은 당당하죠. 내가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켰다. 우리는 망명정부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프랑스를 밟았다. 프랑스는 프랑스에 의해서 해방된 것이다. 나폴레옹 이후로 프랑스는 대통령, 왕정, 혁명, 너무 이런 정치적 변혁이 많다 보니까 이때쯤 왔을 때는 대통령의 권한은 거의 형식적이고 의회로 다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의회는 또 이 사회주의자부터 자본주의자부터 온갖 세력이 다 모여 있다 보니 이게 또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서로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정말 흐지부지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 나기 전에 드골이 군사개혁을 주장했는데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드골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또 국민을 설득하는데 이 말이 먹힙니다. 우리가 2차 대전에서 왜 패했냐. 나 분명히 이렇게 바꾸자고 그랬다. 근데 아무도 안 바꿨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내려요.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는, 조직이라는 건 만들어지면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스스로 개혁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누가 해줘?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의회 봐. 안 되잖아. 그러니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대뜸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독재인데, 프랑스는 어쨌든 프랑스 혁명을 거치고 나면서 개인의 자유와 민권에 대한 보장이 너무나 확실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법으로는 이렇게 고약해도요, 그 법이 개인의 자유와 어떤 사유재산을 침공하는 데까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드골이 프랑스 국민을 설득했던 건, 우리가 왜 패배했니? 분명히 옳은 말을 했는데 안 따라갔잖니. 이러면서 이제 강력한 권력을 추구하게 되는데, 제3공화국 때 이걸 안 들어주니까 드골이 화가 나서 은퇴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붙잡을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안 붙잡네. 안녕히 가세요. 퇴역하고 나니까 준장 신분이잖아요. 그래도 연금도 많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되게 쪼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북아프리카에서 프랑스군의 중심이자 외인부대 사령부가 있는 곳이 이 알제리인데, 이 알제리에서 독립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진압하는 프랑스군하고 알제리군 사이에 잔혹행위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문제가 커지게 돼요. 150만 명 죽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 프랑스군이 정말 세게 나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본토에서도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갈등이 막 생기게 되죠. 정부가 알제리를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걸 우리가 식민지로 유지하면 안 된다. 그러자 이제 여기 있던 군인들이 우리 피로 지킨 땅을 왜 니네가 마음대로 줘? 그래서 1958년 5월에 북아프리카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외인부대까지 가세해가지고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 있는 군대가 사실 프랑스 주력군이거든요. 얘들이 반란 일으켰다고 그러니까 사공화국 국회가 동요해가지고 그냥 손을 놔버립니다. 그 당시 전쟁 영웅이었던 드골을 대통령으로 삼아주면 우리가 안 할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4공화국 만세 고마워. 그래서 드골을 바로 주고 우리 은퇴할게 이래버립니다. 정말 희한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드골의 평소에 하는 짓이나
평소에 뻗땡기는 것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자기 편 들어줄 줄 알았지. 그리고 강력하게 할 줄 알았지. 근데 드골의 강력함은 딴 데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걸 저기 해버리고 알제리 해방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하는 조건으로 헌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달라. 그래서 대통령이 권력을 받아서 제5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죠. 그런데 식민지 문제에 있어서 드골은 원래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식민지 해방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독선적이고 독재자라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지. 아니에요. 식민지 문제나 여권 문제 이런 문제에 되게 관대했어요. 드골이 국가 독재라기보다는 강력한 국가는 어디까지 있나 효율에라는 걸 관점했던 거고, 나폴레옹 헌법에도 규정되었던 몇 가지 문제는 절대로 위반할 수 없다는 그런 강력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다른 나라에서처럼 악화되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는 식민지 해방이라고 그러면 그래 이제 독립해서 너희는 자유국가에 잘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사람도 해방 안 시키지. 너와 나의 관계는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너와 내가 주인과 하녀 관계였는데 내일부터는 부부다.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1959년 9월 16일 드골이 알제리는 알제리인의 손에 맡긴다는 방침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1961년 4월에 알제리에 주둔한 프랑스 군부가 반란을 일으켰고 여기에 외인 부대까지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드골의 확고한 태도에 장성과 군부대 장병들이 많이 이탈하게 됩니다. 드골은 이렇게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프랑스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특히 어떤 극단적인 정치적 결단들이 그를 여러 세력의 적대의 대상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와 대립구도를 만들었던 라이벌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라이벌이 한두 명이야 말이지. 처칠 할까, 루즈벨트 할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더 라이벌에서는 한 인물에 집중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라이벌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드골에게 팽팽하게 맞선 오늘의 라이벌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OAS는 1961년 알제리 전쟁 중 알제리 독립에 반대하는 세력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프랑스어로 비밀 무장 조직이라는 뜻이죠. 주로 군인 출신과 식민주의자, 극우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드골 대통령의 알제리 독립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폭력과 테러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1954년부터 1962년에 벌어진 알제리 전쟁에서 프랑스의 식민지인 알제리는 독립을 요구하며 무장투쟁을 벌입니다. 드골도 처음에는 알제리는 프랑스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점차 독립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이 변화에 분노한 극우 세력과 알제리에 주둔 중이던 군인들, 특히 외인부대, 이런 부대들이 드골을 배신자라고 간주하면서 OAS를 결성하게 됩니다. 드골은 알제리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독립을 지원하여 식민지보다는 프랑스 본토의 안정과 미래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알제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OAS는 알제리는 프랑스다. 사실은 이렇게 말했겠지. 우리들의 피와 전우들의 피로 지킨 땅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알제리 독립이 프랑스를 배신하는, 군인들을 배신하는, 전사자들, 애국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골 정권에 대해서 무장투쟁과 테러를 감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테러가 드골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 테러, 정부 인사 암살, 언론사 폭탄 공격까지 시도했습니다. 1961년 9월 9일에 드골 대통령을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합니다. 파리 근교의 가마르슈 거리에서 드골이 탑승한 차가 지나가는 도로 밑에 10kg의 플라스틱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폭 장치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아서 폭발이 일어나고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긴 했지만 폭발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손상되기는 했지만 드골은 다치지 않았고 차는 멈추지도 않고 계속해서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암살 시도는 1962년 8월 22일 파리 외곽의 작은 마을인 뿌티 클라마르에서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아마 제일 유명한 사건이죠. 드골 부부는 대통령 전용차인 시트로엥 DS19를 타고 이동 중이었고 주변에는 오토바이 경호원들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길가에는 4명의 무장 암살조가 숨어 있었고 드골의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그들은 차량을 향해 무려 140발에서 180여 발에 달하는 총탄을 퍼붓습니다. 기관단창으로 마구 갈겼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잘 피해는 보긴 봤어요. 이 총격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경찰 2명이 즉사했습니다. 드골의 차량은 집중 사격을 받을 때 운전기사분이 순발력 기지를 발휘해서 번개같이 차를 돌려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무사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당시 총탄 중 한 발이 드골에게 맞았어요. 그런데 그 탄환이 드골이 항상 가지고 있던 둘째 딸 안의 사진 액자에 맞고 멈췄습니다. 이 안이라는 딸은 드골의 둘째 딸이었는데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죠. 지능도 굉장히 낮아서 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안은 드골 부부에게는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20살에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골은 죽은 둘째 딸의 사진을 늘 가지고 다녔는데 그 사진의 액자 프레임이 드골의 생명을 지켜낸 것입니다. 1962년 3월에 드골 정부는 에비앙 협정을 통해서 알제리 독립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OAS를 강력하게 탄압했고 지도부는 체포 또는 초용하여 조직을 해체시킵니다. 드골의 암살을 시도했던 장 바스티앙 T라는 군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체포돼서 1963년에 총살형을 선고받습니다. 이것이 프랑스에서 총살형이 집행돼 마지막 사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드골은 알제리 독립을 실현한 국제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립은 지금까지도 프랑스 내의 식민주의 후폭풍과 정치적 갈등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드골은 알제리 독립을 추진하면서 군부, 극우 보수 세력의 지지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인기보다도 원칙, 수능보다는 신념 있는 결단을 통해 진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에 비하면 OAS는 정치적 이견을 총과 폭탄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죠. 결과적으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고 프랑스 내부의 갈등과 증오는 더 깊어집니다. 그들이 선택한 폭력과 극단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없애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이들이 시도한 테러 시도가 1,000회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범죄 집단, 나중에는 테러 수출 집단, 이런 어떤 테러 확산 기구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드골은 프랑스 내부에서도 적이 많았을 만큼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미국, 영국의 정부와 언론에서는 드골은 악평과 조롱의 대상입니다. 저는 어릴 때 드골 조롱하는 만화만 보고 자랐습니다. 무례하다, 거만하다, 무시하다, 비협적이다, 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상에서 그렇게 욕먹고 사니 빨리 천국으로 와라. 뭐 이러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처칠과 우리 루즈벨트를 가장 괴롭혔던 악마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사관행도 시절에는 논쟁 좋아하고 완고하고 독선적이라고 아주 유명했어요. 어릴 때부터 형제 괴롭히고 심술쟁이고 뭐 하여간 지 맘대로 안 되면 울고 성격은 참 초질관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명령하는 건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권위에 맹종하면 안 돼. 권위에 따르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말로만 그런 건 아니고 나를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능력은 보여줬어요. 그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드골에 대해서는 매우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나지만 과도한 확신, 타인 의견에 대한 혹독감, 망명 중인 왕 같은 태도. 그는 언제나 존경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탁월한 추진력과 결단력, 목적의식만은 확실히 존경을 받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드골은 가장 권위적인 사람이었지만 최첨단의 전술로 지휘관의 재량을 인정받았고 최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을 지휘했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을 가지죠. 하지만 그 공통된 특징의 조합, 배분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드골에서 어떤 점을 존경하고 어떤 점을 비판하든 간에 인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알고 있는 선입견은 좀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드골은 프랑스가 나라를 잃었던 정말 특별했던 시기에 프랑스를 상징하는 저항의 지도자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서 자유 프랑스 망명 정부를 수립하고 저항을 주도하며 무너진 국가의 상징을 다시 세웠습니다. 연합군과 협력하면서도 프랑스가 스스로 해방된 것처럼 보이게 해서 프랑스가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알제리 독립을 결정해서 식민지 전쟁의 악순환을 끌었죠. 이것은 프랑스가 과거 제국주의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민주국가로 나아가게 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샤를 드골은 총 대신 신념으로, 침묵 대신 외침으로, 절망 대신 희망으로 프랑스를 다시 세운 인물입니다. 그는 혼란의 시대에 방향을 제시했고 그의 리더십은 역사의 흐름을 바꿨는데요. 드골은 단지 프랑스를 지킨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를 다시 프랑스답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용기와 책임, 결단력이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주 새로운 영웅들을 소개하며 과거의 이야기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한 드골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웅의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롬멜 부하, 드골 부하. 롬멜은 막 혼자서 기발나게 잘하는 것 같지만 부하들을 정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뽑아요. 정말 너의 모든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죽어라 이런 리더거든요. 드골은 얼핏 보면 엄청나게 권위적이고 힘들 것 같은데 의외로 드골 같은 사람 밑에 있으면 나는 편할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남들은 내가 롬멜하고 친할 것 같지만 피곤해. 드골 밑에 있으면 차라리 편할 것 같아.